예, 오늘 이슈 대담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와 계신데요. 미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원광대학교 이용호 초빙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북한 지뢰 도발을 언제 인지했고 언제 보고했는지 이 부분을 두고서 국방부가 사실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민구 국방장관의 12일 국회 발언부터 듣고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사고가 나고 바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합동 군단 조사단이 8월 4일, 5일 조사를 했고 8월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런 사실이 다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통로와 절차는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8월 4일 날은 지뢰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안보실에서 8월 5일 날은 이것이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는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부총장님. 많이 헷갈리죠. 예. 이제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정확한 사실조차도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이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말을 토대로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8월 5일 날에 이제 보고를 했다. 그것도 이제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짜야 뭐 어떻든 간에 8월 5일 날 보고했으면 보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안보실 산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지하벙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상황판이 있는데 대한민국 그 기점으로서 360km 반경 내에 있는 해군 함정, 폭격기, 비행기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영화 같네요. 예. 사실 그런 상황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23개 정도인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3개 부처에서 발생되는 상황과 정보들이 그게 다 지방이 됩니다. 지방이 되는데 결국 위기관리센터로 보고를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DMZ에서 폭발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중대한 사고로 보고가 됐겠죠. 보고가 됐으면 실무자가 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인지 판단을 하겠죠.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 정보다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사고다. 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지휘보고체에서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휘보고체에서 보고한다고 하면 안보실장이 되겠습니다. 안보실장이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상황 정무적 판단, 여기다 상황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VIP 보고로, 대통령 보고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게 일반적인 보고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 있냐 그러면은 8월 5일 날에 어떤 형태의 보고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가 정보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해서 이 정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높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얘기했거나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상황 판단 자체가 미스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8월 4일 날 한민구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8월 4일 날에 북한의 목함 지뢰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래서 보고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북한과 우리의 어떤 교전적 상황에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죠. 안보적 문제.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위기관리센터에 실무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보 자체 가치가 국방부의 판단에 따르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그럼 이 정보를 누가 보고 어디에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받았으면 당연히 이거는 안보실장하고 직접 다이렉트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안 그러면 대통령 바로 보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보 보고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경험상 보면은 저는 뭐 이 안보 계통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행정 절차로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군사들이 아무리 체력이 튼실하고 전투력이 강해도 장군이 지휘자가 절벽으로 가라면 절벽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군이 초동당해서 우리 병사들이 하체가 절단되면서까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텼는데 이 나중에 처리하는 문제에서 리모트 컨트롤 타워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라고 한다면은 안보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보고 체계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대면 보고에 관한 문제. 대면 보고를 안 한 거 같죠? 근데 대면 보고 그 형식도 그렇지만요. 우선
이 국방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가서 현안 질의할 때는 4일 늦게 알게 됐다.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목함 질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청와대에서 그게 시점을 얘기하니까 이제 5일 오후로 또 바뀌었어요. 이게 그 4일에서 5일로 늦춰진 그 시점의 변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일날 알다시피 이제 경원선 그 철도 복원 행사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고 또 통일부에서는 또 북한에 대고 고위급 회담 전 동문을 보내고 또 EU 회사가 또 비행기 타고 전세기 타고 또 북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일이라는 게 굉장히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민구 장관이 이렇게 쉽게 기억에 의존해서 과연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을까. 실제로 국회에 저도 있어봤지만 이게 현안 보고할 때요. 다 시간대별로 다 조사를 하고요. 밑에 사람 그러면요. 말씀 자료 다 올리는 거죠. 그럼요. 그거 다 보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한마디에 이게 바뀌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게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못하나 안보실장한테 통해서 해야 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안보실장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면 보고를. 유무선 통해서 사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유무선이면 군의 전화로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했다는 뜻인지 카톡으로 했다는 뜻인지 이게 정말 국민이 볼 때는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지휘 체계의 문제입니다.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갔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 위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이제 소위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비판만큼 정확한 답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청와대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안보회의가 있고 국가안보회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무회의가 있고 여러 개 회의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회의치라는 것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평상시에 회의가 아니더라도 소통과 협력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적인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 제도를 만드는 게 그게 일종의 회의치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상황이 접수돼서 실무자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때 여기에 틀림없이 안보와 관련된 이 정보에 대한 경중을 파악하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혼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전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또는 국정원의 전해가 이거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청와대에서는 경중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판단도 안 건치고 올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판단을 할 때 아무런 사고가 없는 문제다. 앞으로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했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간단하게 취급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수사 경험상, 그러니까 수사 경험, 하여간 수사도 그러니까요. 이게 대면 보고와 유무선 보고는 좀 차이가 많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고요. 이 대면 보고를 이제 일단 하게 되면 일단 거짓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마주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피부에 와닿는 거고요. 그리고 대처가 엄청 신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하는 자로 하여금 사명감이라든지 의무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이제 대면 보고의 그 장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요. 8월 4일 날 알았건 5일 날 알았건 중요한 건 8월 4일 날 목함지뢰라는 건 나왔잖아요. 목함지뢰는 우리 측에서 발견될 수 없는 북한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5일 날 최종 진상 파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즉시 제 생각 같아서는 국방장관이 여러 라인 거칠 게 뭐 있겠습니까?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수시로 언제든지 대통령한테 가서 독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보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그게 누구든 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사안, 특히 안보 문제라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기면 사실 관계 직접 책임 있는 부처에서 사실 이게 대충 알거든요. 내용의 심각성을. 그러면 직접 보고를 하고 또 그걸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어떤 상황실에다 보고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직보할 사안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구나. 어떤 보고 체계 시스템이 무너졌구나. 지금 우리 김복준 그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실장을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얘기하면 그 농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번에 잘 터졌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것을 방치하면 정말로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 자꾸 번지는데 이번 일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소한 것도 상황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통령이 직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말씀하십시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 뭐 고칠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예. 더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런 건데, 뭐냐면 이게 이번 사건 자체가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허점이 사실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만 전문가적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판별이 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실장 체제가 소위 말하는 김관진 라인이 아마 6,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요한 말씀인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있어서 즉 청와대 인사라는 것은 행정 인사가 아닙니다. 청와대 인사라는 것은 그것은 정무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미 김관진 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카르텔 자체가 6, 7년 동안 그대로 라인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칫하면 군 자체가 인사의 적체로 인해 가지고 인사에 대한 문제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좀 더 시각을 넓게 보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파헤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예, 오늘 발표가 됐죠. 광복절 특사 명단이요. 그런데 대기업 총수는 SK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고 정치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또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 실효 및 형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번 특사 말이에요. 그 정부는 원칙대로 했다라는 입장이고 재계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려면 못하려 했냐, 아쉽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별 감동은 없는 특사. 규모는 2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특색도 없고요. 재계 쪽도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일반 사람들도 볼 때 정치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무미건조한 특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그 재계 총수들에 대한 어떤 특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본인이 절제하겠다 또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예상대로 갔다고 보고요. 특히 또 그 롯데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이 국민적 어떤 그 감정이 매우 상해 있는 상태여서 아마 최태원 회장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최태원 회장 봐주기 어떤 특사가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정말 특혜죠. 근데 이제 한화의 김성희 회장도 상당히 기대를 했고 또 재계에서도 상당히 러브콜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한화나 SK에서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신입사원으로 2배로 모집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빠지긴 했지만 한화에 대해서는 좀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중 그 전 부회장 그리고 또 홍동욱 그 NCC 대표 같은 경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세심한 배려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이게 한자로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비산비야예요. 산도 어려운 얘기하신다. 산도 들도 아닌. 근데 이게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한 번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여론의 향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기 때문에 결단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화제가 모아질 수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통합 국가발전 아젠다로 이야기했을 때 사면에 대한 폭이 어떤 정도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겁게 좀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는 경제계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뭔가 불만족스러운 이게 뭐야라는 식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게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의 결단력으로 정말 특별 사면을 이야기하는 고유의 결단력으로 뭔가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관을 인정하는 국민적 정서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너무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뭐 말씀드렸지만 뭐 법률적인 그 요소를 따지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게 그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고도의 정치행위고 어떤 통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과유불급이다. 재계라든지 이쪽 저쪽에서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줬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지금 짜게 좀 했다고 보거든요. 더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근데요, 뭐 우리 과거의 그 사면 사례 잠깐 CG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이 과거 역대 광복절 특사로 이 풀려난 정치인들, 자 지금 2000년, 2006년. 이 광복절 특사 정치인입니다. 오죽 광복절 특사가 많았으면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광복절 특사. 네. 예. 뭐 광복절 특사 정치인이 있고 자볼 총수도 또 있습니다. 역대 그 광복절 특사로 그 풀려난 여기 우리 맞네. 여기는 이 광복절을 잊을 수 없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광복절마다 특사를 받으시는 광복절 때 어떻게 뭐 우연이겠지만 어쨌든 자, 근데 말이에요. 김복준 박사님.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사실 재벌 총수들이나 뭐 이런 거 별 관심 없고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했다가 제일 큰 거죠. 이런 거 200 몇십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0만 명. 그거 본인이 하는지 경찰청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다고. 예,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고요. 예. 뭐 편지도 보내준다고. 예. 그 안내를 하고 인터넷에서도 공지도 하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 관련이 돼서 면허 취소된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근데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여기 대상에서 빠집니다. 2회 이상? 2번 이상.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하면 괜찮은데 2회 이상 되면 특사에서 빠진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숫자가 이제 220만 명이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몰라서.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라 이거 주기가 어렵죠. 아니 제가 인터넷에 아까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 외 14명 그래서 이 14명이 누군지 명단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뭐 그게 극비인지 찾을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질문만 계속 올라와요. 나는 음주운전 저거에다 걸렸는데 이거 사면 받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일반 국민 관심사는 그건데 말이에요. 예, 어쨌든 광복절 특사 잊지 못할 광복절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오늘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야 되는 건데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양식 있게 판단을 하겠다고 있습니다. 예, 박기춘 무소속 의원입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야당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당을 떠나겠다.
다음번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난 다음번에 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이분이 보니까 이분의 아드님 뭐 네. 부인 되시는 분 예. 정말 네. 엄청나게 본인이 인정을 하셨지만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건 사실이에요. 시계만 하더라도 엄청나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거의 재테크 수준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미온적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뭐 정의적 그 차원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는 국민들이 정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부분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왜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를 보호하게 하는 거지 국회의원의 자질이라든가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 앞에 누가 특별한 국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죠. 불체포 특권이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군사정권 때 이런 데 대해서 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그 인신 자유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이 달라졌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이 부분을 많이 넣어놔야죠. 좀 다른 그동안에 이제 다른 그 정치인들의 전례에 비하면 조금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달리 대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내 이런 일이 전혀 없다. 근데 본인이 처음부터 터지고 나서 내가 정계를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저는 네, 그렇죠. 신선하다고 네, 봤어요. 그건 뭐 예. 그 죄질 자체는 나쁘지만 그러나 대응하는 것은 선선히 한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선히 시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나 혹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동정론이 일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게, 야, 이게 시계를 말이야, 3천만 원짜리 이 시계를 7개씩 받고, 안마의자도 뭐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게 정치 자금이냐. 예. 자금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역 구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뇌물이다. 참 뇌물도 특이한 뇌물이다. 이런 것이 있고. 많았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컬렉션을, 7개인데. 네, 컬렉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박기춘 의원의 사례를 보고 야 정치인들이라는 게 저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어 보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저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는 청렴하게 하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제가 그분을 편드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예. 저는 이분이 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되면 이제 뭐 당연히 구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뢰예요. 다 인정했으니까. 예, 인정 다 해버렸어요. 네. 도주할 우려도 없어요. 사안의 중대성이 하나 있는데 뭐 그거 이제 뭐 어느 정도 희석된 것 같고요. 시원하게 인정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엄청나게 모른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에요. 이분이 들어간 죄목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뇌물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또 어떻게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형량 자체가 많이 가볍다고 지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